김병욱 의원님께서 이거 접대비 명칭도 좀 변경하고 한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사인 좀 해줘라. 공동 발의해줘라라고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법안을 착안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공동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접대비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이 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 쓰는 건데 접대 그러면 뭔가 이게 갑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돈도 주고 뭐 비정상적으로 쓰는 이런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뭐 접대부라고 하는 이런 그런 향락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도 생기고, 그게 아닐 텐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아마도 점점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온라인 매출이 또 급격한 증대, 그러니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뿐이 없는 이런 그 경제 사회적 그 환경 변화의 시기에 있는데, 그거를 좀 상향을 함으로 해서 돈이 좀 순환시킨다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기업한테도 훨씬 더 조금 더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이 내시는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하게 됐죠. 근데 사실상 저도 이제 또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김 의원님한테 그거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진척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한번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드려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오늘 모임은 김병욱 의원님이 다 준비하시고, 김병욱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하시고, 김병욱 의원님께서 또 의원실에서 연락도 다 하시고, 그래서 제 이름이 먼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국회의원 두 번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딱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김병욱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면 저는 숟가락 하나 얹고 도움이 좀 돼볼까라고 하는 이런 처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김병욱 의원님이 인사 말씀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가나다로 보나 뭐로 보나 다 그런 건데.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오늘 기재부에서도 오셔서 이거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번에 논의를 좀 해. 아마 법안 논의가 좀 되겠죠? 예, 지금 하고 있죠. 조세소위가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 배병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번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평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이라는 참 좋은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이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성장기에 만들었던 기업 환경, 기업에 관련된 법과 제도,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활동함에 있어서의 기업이 스스로 열심히 활동하는 데 있어서 괜히 법과 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거를 뚫어줘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의 의원으로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그걸 용기 있게 얘기하고 소신 있게 추진해야 될 의무가 정부 여당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지가 1년이 됐는데요. 발의하고 나니까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룸살롱 지능비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듯이 접대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우리 이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유흥, 향락 이런 어떤 단어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 접대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떻게 이바지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왜 접대비냐,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왜 하필 너는 이런 법을 발의하느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이 법이 모든 경제나 기업에 있어서 다 해결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요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는데요. 되도록이면 기업이 매출 증대와 거래 증진에 쓰는 돈은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다만 그걸 어느 정도 한도까지 정할 거냐라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인데,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접대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저는 원칙적으로는 다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접대비가 접대비를 이렇게 한도를 상향함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접대비를 상향시켜놔도 이 접대비 한도까지 다 못 쓰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기업 경영이 안 좋다거나, 그다음에 또 매출액이 워낙 적어서 접대비 한도가 얼마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접대비 한도를 늘림으로 인해서 이 한도를 더 쓸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으리라 보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0% 정도만 더 써도 1조 원 정도가 시중에 현금으로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이런 내수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요.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한계가 있고, 가계는 부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출 여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나마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상당한 것은 다 아시겠죠. 그 기업의 내부 유보금을 어느 정도는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접대비 송금 한도를 상향시킴으로 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매출 활동에 나서게 만들고 거래 증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비용이 내수 경제에 돌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는 심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 접대비 송금 한도를 상향시켜줌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위축받고 있는 기업가들한테 상당한 용기를 불러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정부 여당이 반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 법안을 내게 됐고, 다행히 우리 이현우 원내수석 부대표님처럼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셔서 한 20여 분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하게 됐는데, 아직 국회에서 큰 논의가 큰 진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데, 그 와중에 우리 이현우 수석 부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선배님 그러면 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제 3주체 중에서 정부, 기업, 가계가 있는데요. 기업이 잘 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되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한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한 공동대표님 오셨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지적해 주시면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접대비 절대액 자체가 이제 감소 추세에 들었었다. 그 다음에 부패라든지 향락 문화가 감소를 했다. 보시면 총 접대비 지출액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6년, 17년부터 이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회사당, 법인당 접대비 지출액도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쭉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한번 보면 중소기업도 법인당 접대비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중소기업 법인 수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법인 수가 늘어나는 그 효과 때문에 총 지출액도 늘어난다. 다만 법인당 지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수출 성장률이라든지 뭐 세계적 보호 경제 이런 것 때문에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형 승용차 비용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적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 분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회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윤리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은 지출을 잘 안 하지 않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검토가 아니라 이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접대비 지출에 대한 통제도 각 회사마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폐적 문화가, 접대 문화가 감소를 했다. 보시면 연도별 위스키 출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전한 접대 문화로 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추세가 들고요. 접대비하고 수익하고 이제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몇 가지 그 선행 연구를 보시면 일단 접대비 한도 초과 기업도 접대비하고 수익하고 양의 관계가 있다. 뭐 전체 기업은 당연하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가 있는 기업도 결국에는 매출액하고 플러스의 관계가 있다.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송금으로 접대비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접대비를 지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접대비가 단기 매출액만 관계되는 건 아니다. 정기 매출액에 대한 보상 그리고 차기 이후의 미래의 어떤 성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접대비 지출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그런 지출 활동이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접대비라는 게 적극적인 경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면 수익성도 개선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광고 선전비보다 더 효율적인 매출액 증가 수단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시면 광고비하고 접대비하고 매출액의 양의 관계가 있는데요. 증가시키는 관계가 있는데 광고비는 사실은 14개 산업 중에서 10개 산업만 플러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13개 산업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접대비, 광고비는 사실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접대비는 대부분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접대비가 광고비보다 매출액 증가하는 효과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기업 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접대비하고 기업 가치가 역U자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데요. 그 말은 일정 한도까지 접대비를 지출하면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그 일정 금액 이상의 과도한 지출은 오히려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접대비 지출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규제의 효과가 있느냐? 뭐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접대비 지출을 하면 어떤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소비성 비용의 지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뭐 접대비 매출액, 접대비 광고 선전비는 이제 플러스의 관계가 있지만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는 마이너스의 관계다. 즉 접대비가 규제를 할수록 풍선 효과를 일으켜서 복리후생비 이런 쪽으로 증가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접대비하고 연구개발을 이제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접대만 한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접대비가 증가할수록 연구개발비도 증가한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결국 수익에 이제
플러스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연구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중소기업 접대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두 그룹으로 나눠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 기업이고요. 오른쪽은 접대비 한도 이내의 중소기업입니다. 보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 중소기업이 오히려 접대비가 계속 늘고 있다. 그 접대비가 필요한 기업은 뭐 규제에 상관없이 접대비를 지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접대비는 규제에 불구하고 매출 증대 목적으로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접대비 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이게 하방 경직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이익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기업은 접대비 지출하고 하방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접대비를 좀 줄여서라도 이익을 좀 높이려는 그런 요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일단 접대비 지출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는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양의 관계가 있다. 광고 선전비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매출 증가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는 필수적 비용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금한도 인사의 기대 효과하고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대비 한도율을 인상하는 게 타당하냐?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접대비 지출 비율이 그렇게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 규모가 늘수록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통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무한정 늘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게 유리하지만 그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결국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500억 이상 매출액에 대해서도 한도를 늘리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4년도에 이제 송금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때 접대비 지출이 한 21% 증가했다.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 98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접대비가 축소됐는데 98년에 30%가 감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IMF라는 거 특수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도를 축소시키니까 조금 감소하는 효과는 있다. 그럼 과연 이제 접대비 한도율을 인상할 때 실제 얼마나 지출로 이어질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를 하면 법인세 효과는 제로죠. 그래서 1억 원 지출한다면 1억 원 그대로 이제 지출하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접대비 송금이 인정된다면 법인세 효과 한 20-30% 가정을 하면 8천에서 1억을 지출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8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지출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론적으로 한 2-3천만 원 정도의 추가 지출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작년 접대비 지출액이 1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도 초과 비율되는 회사가 40% 정도로 가정을 하고 법인세율 20-30% 적용하면 약 1조 원의 추가 지출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한도율을 인상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현재 한도액이 이제 2,600에서 쭉 3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2,900에서 한 61억. 특히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은 매출액 대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지출 한도가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스타트업 기업 같이 사실은 매출액이 거의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 금액 지금 2,4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상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률적 기준보다는 좀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생각에 이런 매출액 그 한도 인상보다는
기업이 사실은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지출액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인정한다는 건 사실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독일, 캐나다 전부 다 지출액의 몇 프로를 송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물비 5,000엔이니까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이하 음식물비는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5만 원 초과를 하면 50%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은 실제 지출액의 몇 프로 정도를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거.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송금 한도를 인상했을 때 과연 혜택을 누가 보느냐? 뭐 당연히 고급 음식점이 첫 번째로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고가 음식점에 그 혜택이 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하는 접대비 한도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비는 아예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뭐 일종의 중소상권 접대비 아니면 뭐 골목상권 접대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접대비 한도 인상은 사실은 국제 경쟁력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접대비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라고 보는데요. 경직된 접대비 규제를 하면 결국에는 경쟁국 대비 법인세를 과다하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이게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칙적 회계 처리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수출수 경쟁 상대국인 싱가포르나 일본은 사실은 접대비 송금 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출액의 일정 %를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매출이 큰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도율 인상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어떤 차별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소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비는 전액 송금해 주는 게 어떠냐. 접대비 한도 인상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기업 접대비 송금 한도 상향 및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우리 발제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뭐 와닿지가 않는다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그 되게 중요한 품목 중에 문화 접대비라든가 중소상권 접대비 개입 도입 개념 도입 이런 거 참 좋고요. 그리고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내수 경기에 의해 갖고 한 10년 동안 지금 한 10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기업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구조상 대기업 위주고 그래서 그 IMF가 온 다음에도 우리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한 5년 6년은 그래도 현찰이 돌아가서 잘 돌아갔는데 한 2007년도부터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정권이 바뀌어서 법인세 내리고 나라 경제 좀 활성화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때 또 그 법인 카드에 대한 제재, 저녁에 뭐 호프집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저 법인 카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내수가 계속 꽁꽁 얼어붙어서 지금 현재의 이 내수 상태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목이 쪼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는 접대비 송금 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꼭 그 룸사롱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유흥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선택적 접대 문화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진정하게 공청회도 열리고 해서 좀 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그 사회적인 최소 단위의 중소상인들의 그 업체의 활성화를 이어서 내수가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들도 어떤 이 경제의 주체로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어떤 이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요즘 그 폐업도 엄청나게 많지만 신규 창업자도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창업도 많고 또 망하기도 많이 망하고 거기서 그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서의 그 경제 활동이나 돈을 좀 쓰지 않으면은 우리 밑바닥 경제는 아주 이 바닥을 칩니다. 비근한 예로 그 서초나 강남에 지금 현재 그 대기업 근처에 있는 외식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 중소상인들 업소가 많은데 현재 뭐 완전히 뭐 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매출이 한 50% 정도 곤두박 쳤다든가 그리고 비근한 예로 대기업 근처에 있는 영통구 같은데 수원의 영통구 같은 데는 만약에 그 큰 회사들이 회식이 없으면 가게 다 문 닫아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경제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이 톱니바퀴가 많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톱니바퀴의 윤활유라도 좀 부어주는 그 접대비 송금 한도 상향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의 그 기업 활동이라든가 우리 그 진짜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그나마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닌가 싶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많이 좀 고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전 정부나 내수보다는 기업 간의 돈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권 5년 내내 대기업하고 은행하고 또 정책하는 그 이 돈이 전부 다 큰 기업들만 돌아가는 돈이 있어서 내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 밑에 있는 이 중소상인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발전적인 그 얘기가 더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들 기업들의 접대 문화는 향응이나 향락 어떤 이런 그 문화보다는 좀 레저 그리고 컬처 그리고 스포츠 등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을 많이 상대하는 특히 그러니까 이런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로 사실상 그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이 한국을 찾게 되고 그런 바이어들을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그 계열사 중에는 전체 매출의 한 60%가 그 해외 수출입니다. 근데 실제 그러니까 바이어들이라든지 그 제품의 어떤 최종 인스펙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인스펙터들이 요구하는 어떤 니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 뭐 한국의 뭐 BTS를 좋아하는데 이런 굿즈를 좀 가지고 싶다. 그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뭐 보통 뭐 개당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세 번째 꼭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보면 술값보다도 더 많이 지출됩니다. 사실상 뒤에 보면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 가수인 조용필 씨의 한 2시간짜리 공연의 공연 티켓 값이 한 15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4인이 가게 되면 60만 원이죠. 거기다가 식사까지 곁들이게 되면 한 번 쓰는 비용이 100만 원이 초과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볼 때 사실상 현재 기업의 어떤 접대비는 갈수록 그런 건전한 문화로 바뀌고 있고 외국인 바이어들을 통해서 그런 향락이나 향응보다는 이런 문화나 한국의 컬처를 즐기는 그런 어떤 트렌드로 바뀝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만은 실제 저희들 최근에 기업들의 특히 그러니까 접대 문화를 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거는 기업 내부적으로 엄격한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갈수록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면서 접대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러니까 내부 감사나 통계를 통해서 그 감사를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 그 세법에서도 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번에 뭐 명칭도 지금 바꾸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접대비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접대비 실제 기업이 비용을 지출을 할 때 특정인에게 지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접대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을 하게 되면 판촉비로 분류를 하는 걸로 뭐 예규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올해 이번에 그 명칭도 변경을 하고 한도도 사용하는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니까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접대비가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런 기업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업들의 문화는 갈수록 긍정적인 어떤 접대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외국인 바이어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기업 여러 군데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 접대비 사용에 대한 이런 우려만 사라진다면 이 상향을 하고 하는 게 큰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에서 일단 뭐 기업들 좀 물어봤는데 우선 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제를 훨씬 규정이나 법보다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보통 보면 일단 사용 시간 통제하는 데들이 대부분 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12시 이후에는 뭐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빠른 데는 9시 이후부터 사용이 통제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본인 휴가일에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하는 게 이제 사용 장소 통제인데요. 일단 그런 뭐 일종이나 뭐 이런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그런 크림 카드를 도입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특이한 데는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택이 있는 동일한 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날 경고성 메일이 이제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쪽 관련 팀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랑 무슨 목적으로 왜 먹었는지를 100% 소명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통제 방식을 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를 위해서는 뭐 소명해야 되는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어떤 목적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누구랑 소속 이름 뭐 인원을 기재해서 영수증을 전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사실 대기업들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송금 한도 상향에 대한 그런 폐해나 우려는 실제 현장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접대비라는 그런 용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같이 저게 다 한꺼번에 뭐 많이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뭐 명칭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인식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뭐 송금 한도까지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도 직접적인 효과가 되고, 접대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뭐 회식이나 이런 쪽을 확산하는 데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쓰는데요. 그 기득권이라고 그러면 정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언론인, 학자, 그다음에 기업가, 자본 가지고 있는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특히 거기에 전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개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경쟁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대를 추구하려고 한다. 초과 이익을 공정한 이익이 아닌 초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아마 그것이 최근에 나온 무슨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이거의 매개체가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만나는데 윤활유가 접대비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좀 제가 오늘 반대 토론을 하는 주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영란법이 이제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어떤 좀 안 좋은 의미의 접대비를 타파하기 위한 그런 법적 장치였는데 그것이 뭐 다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가정의뢰 준칙이라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준칙이 있었죠. 그게 그 준칙으로 돼서 법 규범이었습니다만 전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김영란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접대 한도라든지 무슨 비용 한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겠고요. 제가 그 4페이지 위에 썼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진보의 인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의 자제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가 결국 제가 말했듯이 소규모 집단 연고주의 해서 이분이 진보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소규모 집단 연구주의에서 본리는 엘리트고 여러 가지 가진 집단에 속해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내 자식에 대한 무슨 그걸 여기에 어떤 행사에 참가했다는 걸 해달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과를 위해서 거쳐가야 될 하나의 통과 의례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어떤 세례 과정을 거쳐서 신에도 나아가듯이 하나의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접대비를 또 이렇게 정액이랄까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는 접대비가 인적 관계 우리가 지금 아까 또 어느 분이 발제를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에서 왜 스스로 이 접대비랄까 이 비용 법인 카드 지출을 통제를 엄격하게 하겠느냐라는 거를 제가 보면은 물론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역시 정통 경영,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품질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지 어떤 인간관계, 인적 관계로 해서 아까 말대로 어떤 집단 자기의 동창생이라든지 같은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쳤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인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물적 요소에 의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접대비가 결국 이와 같은 우리가 객관적인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납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무언가 돌파구로 찾아야 되고 또 기업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경제가 좀 마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금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러면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인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에서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이래서 초과 좀 어떤 이런 그 혜택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신용카드 다 쓰고 이거 다 뺏겨버리고 접대비도 엄격하게 지켜주고 기업의 메리트가 없어서 창업 정신이라 할까요?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이게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저도 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 공정, 정의로운 이런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필요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이런 접대비의 한도에 대해서 지금 정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모, 부정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빨리 회복한다라든지, 혹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 변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용어는 앞에 제가 이제 굳이 법조문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 토론을 시작했던 이유가, 법조문에서도 이 접대, 교제, 사례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접대, 비에서 포괄하는 여러 가지 목적의 비용 중에 접대는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만약에 우리가 용어를 만든다고 한다면 법안 개정을 통해서 그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 조문에 보시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뒷단에 나오고 제일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 거래 증진비도 분명히 좋은 어떤 명칭으로서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또 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법안 그대로 따온다고 한다면 업무 진행비라는 표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거래 활동비, 업무 활동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제자님께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판례에도 보면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례를 좀 중시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뭐 친목비, 뭐 거래 진행비 여러 가지 이런 여러한 대안들을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뜨거운 감자는 이제 이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 일반적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본 한도가 1998년에 1,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바뀌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 대상이 좀 한정적이다가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법에서도 이제 한도를 이렇게 기본 한도 그리고 수익 금액별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을 조정해서 이제 이 한도 자체를 바꾸는 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제안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주로 이 수익 금액별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이제 해외 사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뭐 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 이제 비용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 지출 단가에 따라서 비용 인정 기준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제도가 98년에 이제 고정된 이후로 별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그리고 또 물가라는 게 뭐 변동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한도를 포함해서 이런 한도를 좀 조정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도를 이렇게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정책 연구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그런 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정책 목적의 어떤 내수 활성화 같은 정책 목적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제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수 효과,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미리 좀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 방향을 뭔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우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발제를 해주신 이동군 전무님과 또 토론자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해서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한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다만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같이 좀 공유를 하는 것도 이 자리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정부가 고민하는 사항들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명칭 변경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 접대비라는 게 법인세법이 만들어지고 접대비가 도입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접대비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접대비가 좀 나쁘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그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꾸게 되면 지금 기업회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비용 같은 것도 좀 문제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바꿀 때 유사 비용이랑 구분이 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매 부대 비용이라든지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접대비가 이제 뭐 거래 증진비라든지 대외 업무 활동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일 때 이 특성상 이제 한도 없이 손비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용어처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2008년에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고, 내나 그때도 이제 업계 쪽에서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계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접대비에 적절한 대처 용어가 있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뭐 답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접대비를 대체할 만한 그 접대비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접대비란 용어가 그래도 나름 중립적인 표현이 아닌가. 접대비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이제 단점과 이제 나쁜 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중립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18년에는 앞서 홍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기 쉬운 법령 개정 통해서 개념 정의도 저희가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자체가 그게 꼭 나쁜 목적이 아니다. 이 명칭 개념 정의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일본은 접대비를 안 쓰고 교재비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대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접대비가 긍정적인 측면은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또 법인의 재무구조 접대비를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이제 법인의 재무구조 부실화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과거 이야기라고는 하셨지만은 또 여전히 남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사적 비용으로 또 유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대비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뭐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실증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 효과는 뭐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의원입법안 나와 있는 법안들을 보면 대략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 수준의 세수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 예정처 이제 추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5천억 원 조세가면 이제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면서 그 똑같이 5천억 원 조세 감면을 할 때 과연 어디다가 5천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뭐 무한정 있고 세금이 많아서 무한정 깎아줄 수 있으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그 우선순위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접대비 전체 전체 금액이 한 10.7조 정도 되는데 회사 계상액이 10.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은 한도 내에 들어가 있고요. 한 76.2% 정도 중소기업은 한도 내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대기업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63.4% 정도가 한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대비 지출 여력이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지금도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지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를 올리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접대비 지출이 없더라도 이제 세금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과연 소비 진작 효과로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발제 자료에 보면은 평균 접대비가 한 뭐 1,5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한도가 기본 한도가 일단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한도 이내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한도 안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주로 대기업들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기업들은 물론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문화 접대비도 저희가 07년에 신설을 해서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또 더 인정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07년에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잘 활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좀 기업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저희도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와 관련해서 조금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도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대부분 뭐 60%, 80% 인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기업이 이제 계상한 금액이 10조 정도 되면은 그 중에 인정되는 게 한 60% 이상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기업이 계상한 접대비 중에 60% 정도는 다 인정이 되고 있다. 60% 이상. 지금 한 61%,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다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76%, 77%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프랑스나 독일,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인정은 하지만은 뭐 수렵, 승마, 낚시, 뭐 그다음에 뭐 레크레이션 비용, 뭐 오락 스포츠 이런 것들은 전액 성금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본금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서 800만 엔 한도로 인정을 했었고 다만 14년에 소비세율 인상하면서 이제 대기업도 접대비 50%로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식사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도 해외 접대비만 송금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 접대비가 외국은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꼭 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발제자분들 중에서 한 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식이 늘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이신데 이제 회식 부분은 접대비랑은 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복리후생비 쪽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정부 고민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